시사.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대 시기가 3월 초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전대 룰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권주자로 꼽히는 이분 의견은 어떤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외교통이시라서 외교 관련해서 IRA 법안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IRA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월인가요? IRA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어떤 개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부 장관도 가고 미국에 갔죠. 예. 또 우리 여야 또 국회의원 또 통상교섭본부장도 가서 이 법안의 문제점, 한미 FTA 위배된다. 또 가테도 위반된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개정해달라. 또 미국의 민주당 상하의원들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안을 개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지금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하위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규정에 우리들의 요구를 이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차에 걸쳐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IRA 이제 이 뭐 시행, 세공제 관련된 시행에 대해서 뭐 3년을 유예를 해달라. 또 3년을 유예해달라. 예, 또 미국의 이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55. 그렇죠. 원래 하기로 했어요. 전기차 공장 만들고 있거든요. 그냥 2년만 우리는 피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지아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그 전기차 공장을 지을 예정으로 투자액이 55억 불 하거든요. 이런 기업에다 유예를 해달라. 등등이 요구. 특히 이제 이 커머셜 비클이라고 해가지고 상용차라고 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죠. 얘는 북미 조립 요건이 없습니다. 딱히. 그래요? 그래서 IRA 법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럭이나 뭐 이제 이 버스나 이런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 IRA 법안에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상용차에 대한 해석의 렌트카, 리스카도 이제 늦차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또 웨스트 버지니아 소속의 조 맨치니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거 안 된다. 한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말라라고 제닛 앨런 그 미국 재무장관한테 또 이제 서신을 보내서 주장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이익이 있을 테니까요. 각 주마다 다를 테니까 그게 또. 충분합니다. 조지아주의 원학 의원은 오히려 유예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현대차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북핵 위협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같은 이제 강대강 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진전된 그 돌파구 같은 게 뭐 새해에는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돌파구는 마련하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뭐 중국 기댈 때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좀 건설적으로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중국이 움직여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다. 그 북한의 핵 개발, 이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건 미국의 적대시 대북 정책 때문이고.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의 안보 우려를 우선 고려해달라. 지난 한국하고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발리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북한의 안보 우려, 또 시진핑 주석이 또 바이든 만나서도 북한의 안보 우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어떤 대북 압박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결국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핵확산 방지에 이제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역할을 안 하고 북한 측만 주둔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또 중국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하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결국 중국하고 지속적인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의
어떤 대중국 정책에서 반면교사 삼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지난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저자세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어떤 이 북핵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려고 해달라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사드 보복이나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원칙 있는 한중 관계 또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를 오히려 이제 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지난 정부 같이 전략적인 모성 가지고만 안 되고 전략성 모성 탈피해서 미국과 한 목소리 내자. 그래서 한국의 이 전략적 입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듣고요. 예.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최근 의원님이 뺄셈이 아닌 덧셈과 곧셈의 정치를 지향한다. 이게 무슨 뜻이시죠? 저기 우리 당에 보면은 어떤 DNA, 당의 DNA가 뺄셈 정치 DNA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뺄셈 정치 희생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박근혜 정부 때 친박 핵심이라고 이제 규정 짓고 뭐 당권 정지도 1년 저한테 내렸죠. 중당위원장도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또 공천도 탈락시켰는데 이런 어떤 뺄셈 정치 DNA 때문에 엉터리 공천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총선에 몰락하지 않았냐. 그래서 덧셈과 곱셈의 정치하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도 공존하자. 완전히 배제하고 징계하고 이런 정치를 하면 결국 우리를 파멸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뺄셈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뺄셈 정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 같은 인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도 생각이 나고. 예. 결국 이제 생각이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화합하는 가운데 당의 어떤 최대의 목표, 또 예를 들어서 당의 총선 승리 아닙니까? 내년 총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카드도 미리 좀 당겨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카드 당연히 필요하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 대통령 지지율 이 상승을 위해서 쓰려면 써야죠.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민 의원도 같은 우리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동업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해 나가야죠.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동업자?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면 또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것은 유승민 의원의 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죠. 뭐가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고 보세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여러 발언들 보면은요. 좀 이게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다. 정말로 어떤 동업자적인 확신이 안 든다는 게 이제 당원들의 얘기거든요. 결국 총선 승리를 왜 했냐.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키기 위한 거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건데 그런 면에 있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당대표 룰,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뭐 7대3이 원래 지금 현재 상황인데 점점 더 전주의 의원도 비대위원도 비슷한 이야기고 100%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9대1에서 넘어서. 이게 이제 비대위원 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면 당원들의 요구가 엄청 강합니다. 당원들이요? 당원분들의 이 현장에서의 요구가 100%입니까? 심지어 뭐 100% 뽑자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9대1은 당연하고? 그렇군요. 하여튼 이 돌아다녀본 그걸 엄청 느낀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7대3 비율 아닙니까? 그렇죠. 이 룰이 제가 보니까 한 18년 동안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9대1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대표 경선 때 보면 7.5 대 2.5였거든요. 민심 비율이 25%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 해야 되겠냐. 민당이랑 민주당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당입니다. 너무 줄여가지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이제 경선에서 당선이 될 때 보니까 75%대 25%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게 당이 어떤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 해야 되겠느냐. 현재도 당심이 민심보다 2배 이상이고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은, 응? 이 지금 룰 변경한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 의원님은 70대 30이나 75대 25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어떤 식이 적당하다 그건 없고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심이 올라가면 훨씬 좋습니다. 예. 당심 많으면 좋죠. 예. 그건 저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불리를 따져야 된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줄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가 왔다, 뭐가 어떻다. 얘기하면 전부 다 자기들이 유리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9대1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100%. 그러나 저 개인의 유불리 따진 문제가 아니라 당의 유불리,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갖는 게 좋으냐. 예. 정말로 이 불리한 안을 주장하는 건 저 윤상현 뿐이다. 정부 총선 승리 이런 각도에서 생각하자. 그건 뭐 전주의 비대위원이랑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당대표의 역할은 결국은 총선을 위한 감독을 뽑는 거다. 대선 후보 뽑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대표 말씀하시는 이번에 당대표. 이번에 당대표 물론 이제 뭐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이게 거기서 뭐 현재 7대3으로 하는지 그게 8대2로 되는지 이거는 차차 논의해야 될 거로 봅니다. 지금 저 윤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막 윤심을 강조하고 이러는 게 당에 좋습니까? 국민의힘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윤심팔이 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죠. 어떤 점에서 얼마나 자기가 경쟁력이 없으면 맨날 윤심을 갖다 댑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예. 그렇죠. 예. 아니 나는 이게 뭐 관저 갔다 오면은 전부 다 뭐 언론에다가 이제 몰래 리크하지 않습니까? 예, 살짝 슬쩍 흘리는 거죠. 예. 슬쩍 흘리는 겁니다. 예. 세상에 이게 그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흘리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윤심팔이 정치 이게 문제다. 자기 스스로 자각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지 대통령 갖다 붙이고 대통령 연기하고 이런 정치는 해서 안 된다. 지양해야 된다. 왜 대통령한테 부담 드냐 이거예요. 근데 윤심팔이 정치 정말로 문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윤상현 의원님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이는 아니세요? 가까운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가깝습니다. 예. 정말. 근데 이제 그거를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막 가깝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오히려 저는요 자제합니다. 예. 제가 당대표 경선에 나간다. 대통령하고 만나서 예. 이거를 자꾸 얘기하고 또 그것을 언론에다 누출시키고. 예. 이거는 대통령한테 부담 드리는 거예요. 관저에 부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자꾸 리크시키면 슬쩍 흘리는 거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관저에 가는 거는요. 이게 대통령은 되게 열려 있어요. 예. 접근하시거든요. 예. 통이 크세요. 그래서 한번 뵙겠습니다만 빨리 와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대통령하고 전화해서 뭐 여러 얘기하죠. 야 빨리 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갔다 온 걸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리크하겠습니까? 실제로도 전화해서 전화할 때면 뭐 빨리 한번 와봐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나 보죠. 그런. 네. 저하고 얘기하면 야 빨리 와라. 이런 예. 대통령 정말 화통하시거든요. 예. 그 당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앞으로 당 대표가요? 예. 이게 윤심팔이하는 정치가 문제다. 당 대표로 나서는 후보자가 만약 윤심팔이야 정말 당 대표가 됐을 때 맨날 윤심팔이 할 겁니까? 당 대표라는 사람이 맨날 맹목적으로 대통령 마음에 추정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당 대표는 어떤 대통령실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당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이 당 대표가 되고 정무관과 전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 대표 거. 그래서 대통령실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시켜주고 또 대통령실을 설득하고
연인에 갈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대표 관련해서 무슨 김장연대니 김기현, 장제원 그리고 김장연대. 김나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자강으로 해야죠. 자강해야 된다. 또 안 됐는데 김장연대 하는데 그 전에 안장연대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김장연대라고 하니까 김장이 생각이 납니다. 김치를 담그려면 숙성이 돼야죠.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야죠. 숙성이 돼야 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숙성이 안 돼요. 김장연대는 숙성 안 된 김치다. 생김치다. 생김치입니다. 나경원 의원 정말 관록 있는 정치인이죠. 지난번에 당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보니까 이 풍넓은 종갓집 만묘리 같은 당대표. 그러니까 그랬더니 김기현 우리 정 의원 원내대표께서 바로 나다라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한 말씀의 의미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당내 여러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안주인 같은 역할이더라고요. 그런데 당내 여러 갈등이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의원 또 이준석 대표 이런 하고 이 당내 갈등,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역할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아니다. 그래서 김나연대 이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제가 항상 이 당대표는 화평 대표 주장하지 않습니까? 실무형 당대표. 이게 훨씬 더 맞다. 가깝지 않냐 제가. 권성동 의원은 뭐 당권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이렇게 나오는 것? 그분이 사퇴하신 지 얼마 됐죠, 우리 앵커님? 한 4개월, 3, 4개월. 이 정도 됐나요? 다음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떤 의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좀 빠른 것 같다. 장제원 의원이 요새 주호영 원내대표 저격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호영 리더십 흔드는 거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주호영 리더십 흔드는 건 전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아니다. 주호영 대표가 좀 더 잘하기를 이제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 비판을 하는 거죠. 그 흔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제는 잘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원내대표라는 게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북한하고 협상하는 것만큼 아주 그냥 힘든 게 여야 협상이거든요. 제도 한 10년 전에 원내수석 부대표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역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특수보직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좀 보겠습니다. 화평이고 실무형 당대표가 필요하고 그 적임자가 윤상현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유추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꼭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